역시 술이 문제일까요? 어쩌면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알코올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알코올 중독의 천국으로 보입니다. 술에 관대한 국민성, 추세로 조단위 세수를 거두면서도 그에 못 미치는 수준의 사회 안전망, 유명 연예인이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365일 중 360일을 마신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진솔하다, 재미있다며 박수를 칩니다. 매일 운동을 하는 방송인에게는 공중파에서도 꺼리낌 없이 운동 중독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술을 매일 마신다고 말하는 방송인에게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표현을 붙이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쩌면 이미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음주로 발생하는 질병과 사고만 한 해 수십만 건.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술을 즐긴다고 관대한 자가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술 없이는 즐거울 수 없는 상태라면 그게 정말 즐긴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술 없이 즐거울 수 있어야 건강한 취향이나 취미의 개념으로 음악이나 운동처럼 비로소 술도 즐길 수 있는 상태라 생각합니다. 술이 있어야만 편해진다면 그건 즐김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이를 악물고 금주하는 게 정답일까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건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회피였습니다. 술을 마시든 마시지 않든 저는 여전히 스트레스에 눌려 지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던 시기였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그럼 어쩌라는 거냐, 불편함을 느끼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바뀌어야겠다는 결심이 됐을 때 저는 술을 대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다시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술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어쩌면 늘 포금을 하시던 분들은 조금만 마셔도 괜찮겠다 하는 여유를 가지게 되실 수 있고, 평소에 술을 아예 안 드시던 분들도 한두 잔 정도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두 단계로 나눠서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각자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쯤 와 있는지 같이 체크해보죠. 1단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단계, 심리적 의존, 습관화 상태 자가진단입니다. 만약 이 문항에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술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익숙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미 없으면 불편한 상태에 몸이 적응한 것이죠. 2단계, 병리적 의존, 중독 상태 자가진단입니다. 이 문항 중 2개 이상 해당이 되신다면 이건 혼자 해결하려 하시기보단 의학적 진단이 필요한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의 제안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술을 생각만큼 좋아하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좋으면 좋아서, 기쁘면 기뻐서, 슬프면 슬퍼서, 공허하면 공허해서 술을 마십니다. 무기력하고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조차 술을 찾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밤늦게까지 고되게 업무를 마치고 동료나 친구들 혹은 혼자 술을 찾습니다. 아, 고생했다. 한잔하자. 이렇게 웃으면서 상황을 마비시키고 흐트러뜨려 버리죠. 저도 압니다. 고된 하루 끝에 술 한 잔이 얼마나 달디단지를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한 게 있습니다. 그 고된 하루 안과 끝에 느끼는 감정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은 고달픔일지, 해냈다는 뿌듯함일지, 혹은 기쁨일지, 슬픔일지조차 우리는 스스로를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술 땡긴다 이 말로 퉁쳐버립니다. 내가 왜 술을 먹는지 정확한 상태를 회피하고 그저 술로 마비시키며 끝내버리는 것이죠. 심리학자 피터 시프넬이 제시한 알렉시사이미아 개념에 따르면 이는 감정은 존재하지만 인식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감정을 언어 대신 행동으로 드러내며 해소하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개개인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 우리 문화의 구조 탓으로 보입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더 또렷해지는데요. 물론 술 자체에 갖고 있는 관대한 우리나라의 시선도 있지만 그것만큼이나 문제로 여겨지는 건 우리는 유독 남의 시선에 예민하고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 표현하고 싶어 하면서도 튀면 별종으로 보는 모순된 문화. 이런 사회에서 나고 자란 우리는 감정 표현에 자연스러울 수 없습니다. 나를 드러낸다는 건 곧 관종으로 여겨지고, 감정을 표현한다는 건 괜히 무례하거나 예민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는 것에 무의식적인 불편함을 넘어서 두려움을 느끼고 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슬픈 건지, 허전한 건지, 두려운 건지 들여다보지 않죠. 그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아, 왜 이렇게 답답하냐? 한잔하자. 술은 빠릅니다. 감정을 마비시키고 판단을 느슨하게 만들고, 아, 진짜 답답하네, 그게 진짜 이상한 놈이야 같은 불분명한 형태의 감정의 덩어리만 그냥 쏟아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냥 술 한 잔으로 풀었다고 자기 최면을 겁니다. 인지치료의 창시자인 에런 백은 이런 현상을 자동적 사고와 회피 행동의 반복으로 설명합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못한 채 떠오르는 습관적 사고에 따라 회피 반응을 계속하는 구조가 되죠. 우리나라의 술 문화는 단순합니다. 가장 많이 찾는 소주는 향도 없고 궁합이 맞는 간이 센 안주 덕에 빠른 속도로 마시고 취해버리는 주종. 술로 감정을 부르고 푸는 게 아니라 감정을 덮고 외면하고 회피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남는 건 해소감이 아니라 숙취와 함께 오는 불쾌한 공허함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을 끊기 전에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마비가 아니라 느슨함이고, 파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몸이 푹 파묻히는 보드라운 소파, 은은한 조도의 조명, 말 걸지 않는 음악, 나만의 공간과 시간, 그리고 천천히 마실 수 있는 하이볼 한 잔. 하이볼은 물리적으로 양이 많고 향이 강해서 감정을 덮지 않고 자극해줍니다. 그 안에서 술은 감정을 마주하는 통로가 됩니다. 심리학자 알버트 앨리스가 말한 인지적 재구성이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술은 도피라는 자연학습된 기존의 자동적 해석을 술은 감정을 들여다보는 기회로 전환함으로써 판 자체를 바꾸는 심리 기술이죠. 사실 저도 이렇게 바뀐 게 단순히 술을 바꾼 게 아니라 내가 왜 마시는지를 들여다보고 감정을 꺼내보고 스스로 선택해서 마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디시와 라이언의 자기결정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외부 자극이 아닌 내면의 기준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행동하게 될 때 습관도, 인간관계도, 술자리 분위기까지 자연스럽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회복의 형태이기도 했습니다. 혼술하면서 감정을 꺼내는 연습을 하다 보니 왁자지껄한 술자리는 그닥 재미있지 않아지더라고요. 지금은 한두 달에 한 번 정말 말통하는 친구들과 마시는 술자리만 꼭 챙겨나가는 편인데요. 물론 예전처럼 신나게 마실 때도 있습니다만 술 자체보다는 대화에 집중하게 되니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마시는 위스키는 주로 제임슨으로 마시는데요. 가격도 2만원 후반에서 3만원 초반대면 괜찮은 편이고요. 찻잔으로 딱 2잔이면 됩니다. 한 잔은 위스키 맛을 좀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서 그냥 얼음이나 탄산수 없이 스트레이트나 때로는 얼음만 넣어서 언더락으로 조금씩 마셔봅니다. 그리고 한 잔은 하이볼로 천천히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을 걸듯 마십니다. 나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 안에서요. 이 방식으로 연습하기 전까지는 저는 제가 술을 꽤 많이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감정의 이름을 몰라서 매번 해결은커녕 반복만 하고 있을 뿐이었죠. 그저 술로 푼다고 착각하면서요. 지금은 그냥 취해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찰나의 가짜 해방감이자 도피라는 걸 깨달았죠. 여기서 술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술을 나를 들여다보는 도구로 잘 활용한다면 오히려 술이 없는 삶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따뜻한 삶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서도 중요한 건 술이 아니라 나에게 말 거는 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고백컨대 저도 힘들었던 시기에 일주일에 5번 이상 혼자 마시고 취해야만 잠이 드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땐 술이 루틴이 아니라 그냥 도피처였죠. 그런데 이 방식으로 바꾸고 나서는 취하고 싶은 욕구보다는 그 감정이 뭔지 알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지금은 술을 선택적으로 마시게 되었고 종종 따라놓고 남기는, 이전에는 생각도 못한 상황들도 만들어집니다. 이는 더 이상 술이 취해버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를 들여다보는 도구로, 마치 조명처럼, 음악처럼, 푹신한 소파처럼 안전한 나의 공간 안에서 하나의 장치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냥 취하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소주나 맥주처럼 빠른 템포로 마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백이 생깁니다. 다만 소주나 맥주로 길들여진 빠른 템포에 취해버리는 습관이 먼저 튀어나오지 않도록 그 부분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기 감정에 대해 어느 정도 자기 조절력이 있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자주 마신다는 제임슨이 무슨 이슈가 있었던 건지 마트나 편의점에서 자주 품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 쓰는 어플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일리샷이라는 앱인데요. 지도 설정하고 원하는 술 검색하면 근처 편의점이나 주류점 재고가 뜨고 결제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 방문해서 수령해야 합니다. 전 되게 요긴하게 쓰고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식을 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들만 정리해서 제가 고정 댓글에 올려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랬기에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집안의 온도, 조명, 소파, 향초, 위스키, 싱잉볼, 인센스, 얼음틀, 잔, 트레이, 테이블. 솔직히 저는 이런 거 다 꼴값이라고 치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건 이런 물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이름을 모르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집도 사무실도 늘 창고처럼 두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 감정을 마주하는 훈련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장치들이 생각보다 아주 중요하다는 걸요. 비싸거나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 내가 나를 대접하고 있다는 그 감각입니다. 따뜻한 조명과 적당한 온도, 마음에 드는 트레이에 올려놓은 예쁜 잔에 원하는 모양의 얼음을 넣고 내가 좋아하는 술을 따르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는 그 순간 감각은 현재에 몰입하게 되고 이는 주의 전환, 감정인식, 감정 명령으로 연결됩니다. 삶을 마주하는 스위치로 작동하는 것이죠. 기회가 된다면 이런 공간과 감정 회복에 필요한 루틴들에 대해서도 다음에 꼭 한번 제대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꾹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면 더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